남북이 오늘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군사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이어 남북 간 세 번째 연결된 도로로 DMZ 내 군사 도로가 연결된 건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입니다.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 상태에 빠져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에 JTBC 앵커 브리핑 내용이 올라간 직후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같은 내용의 트위터 글이 올라온 사실을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이 지사의 집에서 접속한 기록이 나왔던 다음 아이디와 알파벳 표기가 일치하는 김혜경 씨의 네이버 아이디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침대와 생리대, 마스크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선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기준치 이하 방사성 생활용품은 허용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침부터 추웠는데 퇴근길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을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대구도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마련을 총괄하던 김수정 변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뉴스룸에 김수정 변호사가 출연해 입장을 밝힙니다. 여야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정조사장에 서게 됩니다. 사실상 야당이 박원순 청문회로 만들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 시장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매일같이 드나드는 집 앞에 이렇게 2m 높이의 울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집 주인은 이 몇 미터를 지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통행세를 내왔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65년 만에 열린 길, 어찌 보면 길 이상의 의미가 담긴 길. 오늘 강원도 철원에서 남북의 군사도로가 연결됐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에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서 남과 북이 연결된 것은 그야말로 6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영화에서나 있는 장면 같았던 모습이죠. 비무장지대에서 마주친 남과 북의 군인들이 반갑게 손을 내밀고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정말로 얼굴을 마주한 남북 장교가 담담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게 됐습니다. 남과 북의 병사들은 서로를 엷은 미소를 띠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는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2km씩 폭 4km의 비무장지대가 마치 허리띠처럼 남북을 갈라놓고 있었죠. 이처럼 남북을 나누어 놓은 비무장지대 한가운데로 남과 북을 연결하는 길이 나는 것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화살머리 고지 일대 폭 12m, 남북 합쳐 약 3km 구간의 비포장 도로가 생겼습니다. 2000년대 초반 경의선, 동해선 등 원래 있던 철도와 도로가 복원된 적은 있었지만 군사도로가 새로 뚫린 것은 처음입니다. 65년 전인 1953년 이 일대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국군과 연합군 300여 명, 여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북한 군인과 중공군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새로 난 길을 통해서 남북은 내년부터 이 전사자들의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의 첫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등록 신도 13만 명의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가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오늘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 측은 피해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 때문에 가장 행복해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15년은 종교계 성폭행 사건 중에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입니다.
법원은 이재록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4년 동안 교회 신도 8명을 모두 42번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중 9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릴 때부터 성실히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를 신적인 존재로 여겨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직간접적으로 본인을 성령이라고 하거나 스스로 신격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이 씨를 의심하는 걸 죄로 여기면서 성폭행을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재록 씨의 성폭행 의혹을 최초로 고발하고 사건을 추적해온 취재기자와 판결의 의미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 1심 선고이긴 하지만 15년의 형량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중형을 선고한 이유 중 하나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물론 피해자마다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 8년까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서 형이 높아진 겁니다. 이번 재판에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20여 년 전의 피해자들도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모두 범행 수법이 비슷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인정된 혐의가 준강간입니다. 일반적인 성폭행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준강간은 직접적으로 협박이나 압박을 하는 혹은 폭행을 동반하는 강간과는 다릅니다. 예. 네, 형법의 준강간 조항을 보시면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강름,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인데요. 예. 주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예. 근데 재판부는 이제 피해자들이 이른바 종교적 세뇌 상태에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준강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종교적인 세뇌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었습니다. 예. 법원은 피해자들이 이재록 씨를 신격화하는 교회에서 성령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생활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또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너를 선택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나랑 성관계라는 천사도 고개를 돌린다고 하는. 저를 포함한 이재록 씨를 포함한 총 7명이 모였어요. 그룹도 했었었고요. 또 다 같이 이제 그러면 만들자. 천국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내 항상 로망이었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루밍 성범죄가 인정된 사례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루밍은 피해자를 길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주로 친족이나 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정신적으로 예속돼 있다 보니까 물리적인 강제가 없어도 거절할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보면 이번 사건 역시 막강한 권위를 가진 이 씨와 또 그를 신이라고 믿는 신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루밍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들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이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숨어 있었던 추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추가 고소건과 관련해서 이재록 씨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오늘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에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대체로 침통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교회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오늘 선고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반대 측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무고함을 믿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교회 신도 100여 명은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는 등 침통해했습니다. 현재 교회에선 이 씨의 딸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오늘 판결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법원 판결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마음 긴장도 되고 15년이라고 막상 처음에 듣게 됐을 때 눈물이 일단 너무 많이 났고. JTBC 이상엽입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수사에 대해서 어제 이정열 변호사가 저희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죠. 이 변호사는 JTBC 뉴스룸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는데 저희들이 곧바로 취재해본 결과 2015년 1월에 방송된 앵커 브리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 부분을 조사해서 검찰로 자료를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공다솜 기자. JTBC 뉴스룸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2015년 1월 28일 오후 10시 24분에 고위층 병역 면제와 관련해 평발을 주제로 한 앵커 브리핑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1분 뒤 해경군 김 씨 계정의 주인이 이 트위터 글을 자신의 계정에 옮겨놓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시 1분이 지난 10시 26분, 김혜경 씨가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JTBC 계정에 올라온 것과 똑같은 글을 공유했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이 평발이 심하다며 앵커 브리핑 내용이 와닿는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똑같은 트위터 글이 1분 간격으로 해경군 김 씨 트위터와 김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겁니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의 대학 졸업 사진이 김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오고 10분 뒤 해경군 김 씨의 트위터에 올라온 점 등을 들어 김 씨를 트위터의 계정 주인으로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JTBC 뉴스 트위터의 글도 살펴보고 있다며 이렇게 거의 동시에 올라온 글들을 비롯해 정황 증거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에서 수만 건의 트윗이 이뤄졌지만 카카오 스토리와 트위터에 비슷한 시기에 올라간 글은 몇 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지사 집에서 마지막 접속 기록이 확인된 포털 사이트 다음의 메일 아이디와 김혜경 씨의 네이버 아이디가 똑같이 KHK로 시작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아내가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쓴다고 했는데 이와 다른 정황이 또 나온 것이죠. 김필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처음엔 아내가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쓴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뒤에는 HG를 주로 사용한다면서 주로라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네이버 아이디 역시 KHK로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군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에 연결된 지메일 아이디와 이 지사 집에서 마지막 접속 기록이 확인된 다음 아이디 등과 앞부분 알파벳이 일치하는 겁니다. 네이버 아이디 역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 탈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아이디도 4월에 탈퇴 처리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실제 아이디가 HK인지 HG인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트위터 계정과 포털 사이트 아이디의 연관성은 본질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예,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이윤석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석 기자. 자, 앞에 그 리포트를 소개는 잠깐 해드렸는데 저희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 기사 2015년 1월이라면서요? 예. 예.
그 기사가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1분 뒤에 해경군 김씨 트위터가 그러니까 바로 카카오 스토리에 이걸 공유를 했다. 이게 맞습니까? 네, 연달아 올라오고 또 올라왔다. 그러니까 예. 정황상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어제 저희 뉴스룸에 출연한 이정열 변호사의 주장이었는데요. 예. 이 변호사는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이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모킹건이라고 하긴 그렇고 유력한 증거라고 저희는 표현을 예. 하는데 그 유력한 증거가 김혜경 여사님의 카카오 스토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 불러주셨으니까 한 말씀 더 올리자면 그 카카오 스토리 내에 있는데 JTBC와 관련이 있는 예. 트위터에 이렇게 글이 올라오자마자 이걸 바로 공유를 한다는 건 사실 일반인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만큼 소셜미디어를 자주 또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하고 또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지사 측은 이 단편적인 일부분의 내용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인 일부분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일까요?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진 않았는데요. 아주 일부분의 내용만 갖고 마치 이게 결정적인 증거인 양 볼 수는 없다. 예. 일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누구나 트위터 가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어제 그 이정열 변호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과 그 전후로 해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내용이 인터넷상에는 또 많이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물론 저희들이 그 취재해서 경찰 쪽에 확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지사 측에서는 김혜경 씨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는 원래 하지 않는다고 했던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문제가 불거진 줄곧 이 김혜경 씨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JTBC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불과 2분 만에 본인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공유를 한 겁니다. 여기에 예. 이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 직접 입력을 하기도 한 건데요. 그러게요. 이건 트위터나 이런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이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예. 자,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 건데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측의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변호사가 기용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김혜경 씨의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인 이태형 변호사가 합류한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경찰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중순 무렵에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셜미디어에선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지사 측에 좀 물어봤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기존 변호인단만으로 대응하기엔 사건 규모가 지금 너무 커졌기 때문에 변호인단 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예. 해명을 했습니다. 사건 규모가 이제 커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 이제 설명해야 될 부분도 늘어난 셈인데 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 별다른 발언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지사가 어떤 글을 올릴까 페이스북을 하루 종일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예. 글이 하나 올라오긴 했는데 이 경기도에 서핑파크를 만든다는 이 도정 관련된 얘기뿐이었고요. 서핑파크. 예, 예. 조금 전까지 확인했을 때도 아무런 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해경군 김씨 의혹과 관련해선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인데요. 이 지사 측은 검찰에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인터뷰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측 인사, 예를 들면 변호사, 또 본인도 물론 포함했습니다만은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체 가계 소득은 늘어나는데 하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3분기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난의 타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입니다. 소득이 높은 가구와 낮은 가구의 격차는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68살 박태우 씨 부부의 소득은 부인이 마트에서 일하고 받는 140만 원과 두 사람 몫의 기초연금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대출 이자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합니다. 박 씨가 한동안 공공근로로 월 76만 원을 벌었지만 이마저도 이달 중순 계약이 끝났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소득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드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월 평균 가계소득은 474만 8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사정은 딴판입니다. 하위 20%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13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7% 줄었습니다. 1, 2분기에 이어 3분기째 감소세입니다. 무용시장이라든지 그 내수 부진 등 이제 그 경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저소득 가구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반면 상위 20% 가구는 소득이 월 평균 97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8% 늘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5.52배인데 3분기 수치로는 11년 만에 가장 격차가 큽니다. 청와대는 이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차로 추린 곳은 태광, 하림, 대림, 금호 아시아나 등입니다. 몇몇 총수에는 출석 요구서도 보냈는데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대림, 태광, 금호 아시아나, 하림입니다. 태광과 대림, 하림은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는 박삼구 회장의 그룹 재건을 위해 필요한 출자금을 계열사로부터 빌리면서 이자는 적게 냈다는 혐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점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최근 태광에 전달했고 나머지 기업들에도 이르면 다음 주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호 박삼구 회장과 대림 이해욱 부회장에게는 직접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도 보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해외 출장 일정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 보고서를 받은 기업이 의견서를 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재벌그룹을 전담하는 기업 집단국을 신설한 뒤 10개 그룹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 SK 등 주요 그룹들도 포함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혐의가 확인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의 범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훈련까지 5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에 축소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내년 3, 4월로 예정된 한미 독수리 훈련의 축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외교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재정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와 함께 3대 한미 연합훈련으로 꼽힙니다. 통상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에 이어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야외 기동 훈련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북한이 특히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이유입니다. 선제적으로 축소 카드를 꺼내든 건 북미 협상의 미온적인 북한을 의식한 측면이 강합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워싱턴과 서울의 폭넓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2차 북미 정상 성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I do hope that there'll be a summit between the two leaders early in 2019. 내년 1월 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선 고위급 회담이 늦어도 이달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 시각입니다.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에 다음 주 중반 회담을 제안해 놓은 상태지만 북한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네, 앞으로 침대나 생리대, 마스크처럼 몸에 밀착해서 쓰는 생활용품에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음이온이 나온다면서 이런 물질들을 무분별하게 써왔는데 방사능 피해가 더 크다는 걱정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침대와 수입 라텍스, 마스크와 생리대. 우리 주변 수많은 제품들 위에 놓인 라돈 측정기는 높은 수치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이런 물품을 찾아 규제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사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나마 모든 제품의 유해 판정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1mS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기준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생활용품에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천명한 알라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엑스레이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가능성은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결국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생활 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음이온을 앞세워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라텍스 등 해외 구입 제품도 직접 찾아가 방사선을 측정해줄 방침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원료 물질 수입 업체만 지던 신고 의무를 가공업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지난달 뉴스룸에서 보도한 모나자이트 생리대는 원안위가 새로 만든 기준에 따르면 만들 수도 팔 수도 없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불과 3주 전에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죠. 그런데 당시에도 원안위 내부에선 모나자이트를 생활용품에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초 모나자이트 의혹이 제기된 생리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모나자이트를 쓴 건 확인됐지만 나도는 검출되지 않았고 방사선도 나왔지만 연간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단 겁니다. 당시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졌는데 방사선 때문이 아니라 제품 제조 방식이 신고와 달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색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표 당시에도 원안위는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선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신생활방사선법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죠.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 꼼수를 써서 이 제품을 그냥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처리한 거. 앞서 원안위는 국내로 수입된 모나자이트가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원안위가 모나자이트가 쓰인 제품의 문제점을 살피기보단 안전 기준에만 집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오늘 첫눈이 온다는 절기인 소설이었습니다. 제주 한라산을 비롯한 전국 고산지대에는 눈꽃과 서리꽃이 피었습니다. 오늘도 추웠는데 내일 아침은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 거란 예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에 목도리. 오늘 출근길엔 옷장에 갇혀있던 겨울옷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털모자를 뒤집어 쓴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반가운 스키장. 강원도 용평 리조트엔 인공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예상보다 높았던 기온에 미세먼지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문을 못 열고 있었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막바지 개장 준비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끝 한라산의 계절은 이미 한겨울. 나뭇가지마다 맺힌 서리 위로 눈까지 내리면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오후부터 강해진 찬바람이 기온을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강원 철원과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4도 등 중부지방은 물론이고 대구도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 추위를 보일 전망입니다. 낮 기온도 5도에서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중국 북부에 중심을 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한 데다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던 제트 기류도 한반도까지 처지면서 가을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기압골이 지나면서 전국에 비나 눈을 뿌리겠고 날도 조금 풀려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했다고 자인했습니다. 양국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환경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하지 못한다는 뜻인지 논란입니다. 실제로 오늘 한중일의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시작했는데 초미세먼지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중 간 힘의 불균형이 심해 양자 간 환경 문제를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셌지만 제대로 얘기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대신 미국, 일본을 끌어들여 다자간 연구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3국의 협조가 원활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오늘 시작된 한중일 전문가 회의도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지만 모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논의 대상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올랐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초미세먼지는 빠졌습니다. 중국이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를 정부 차원에서 측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중일 3국의 환경장관은 지난 6월에도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중국의 반발로 1년 미룬 바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이번 국정조사의 주인공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야당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죠. 그러자 오늘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박유미 기자. 국회 정상화 첫날, 야당은 박원순 시장부터 겨냥했습니다.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한 정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집권당 민주당이 동의하고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왜 유독 박 시장이 나서서 발끈하시는지. 국정조사가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가 될 것을 예고한 겁니다. 박 시장은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야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고 기자들을 만나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실제로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갖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거는 정치적 공세밖에 안 된다. 자신을 공격 목표로 삼은 야당을 향해 선제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국정조사 합의안에 사인했던 여당 지도부는 오늘 박 시장을 지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잠복된 갈등이 다시 터져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토론회의 모습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친박은 나가라, 친박을 복권하라,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 것을 후회한다. 단순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나온 발언들이 한국당의 현 주소겠죠.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원내사령탑으로서 여당을 상대로 어떻게 맞설 것인지와 같은 전략과 비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당내 갈등이 도드라졌습니다. 유재종 의원은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당에서 내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박의 핵심으로서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의원이 있다면 당을 떠나주십시오. 유기준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의원들이 당원권을 되찾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합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친박계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이 나를 버렸다. 반대로 외부에서는 이분들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 나경원 의원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걸 아쉽다고 표현했습니다. 탄핵을 찬성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의 무한 정말 정당성, 문재인 정권의 무한 폭주의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준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과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후보들은 더욱 공격적입니다. 범친박계로 통하는 정우택 의원은 비박계인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당을 폭망시킨 사람은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 홍 전 대표는 미국에서 회개가 덜 되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넉 달 전까지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의 대표로 있었던 사실이 나오면서 논란입니다. 공사가 전국의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7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환경과 경관 훼손을 이유로 지역민들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의 도원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군청과 농어촌 공사를 찾았습니다. 공사 측이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 오염이 첫째고 주민들이나 놀러 와가지고 그게 있으면은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이곳뿐이 아닙니다. 농어촌 공사는 2022년까지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전국 941개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까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최근 최규성 농어촌 공사 사장의 전력이 알려지며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 사장은 취임 넉 달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 대표를 지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최 사장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비서관이었고 최 사장의 아들도 업체 사내이사입니다. 최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업체는 농촌 축사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은 회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공사 역시 해당 업체와 아무 거래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가운데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유치원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 시민단체가 불법적으로 학원을 겸업하면서 유치원생들에게 수강을 강요하는 사립 유치원의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는 유치원 중에는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유치원원생들은 정규 수업을 마치면 유치원차를 타고 5분 정도 떨어진 학원으로 향합니다. 겉은 미술 학원이지만 안에서는 영어, 한자,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학부모들은 설립자 가족의 개인 계좌로 과목당 3만 원에서 7만 원을 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원비 22만 원, 방과후 활동비 7만 원 외에 추가로 내는 돈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전공자도 아니었더라는 거죠. 오열했죠, 오열.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설립자나 원장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방과 후 특성화 활동도 1인당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희망자만 수업해야 하지만 원생 전체를 보내 학원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받거나 장부를 조작해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유치원 안에 학원을 세우고 암암리에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일부 지역의 교육청 감사 결과에는 이런 겸업 실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실태를 공개한 시민단체는 감사 대상에 아예 겸업 부분이 빠졌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기름값 부담도 줄이고 환경 오염도 줄이는 전기차가 요즘 인기입니다. 해마다 판매량이 2배로 늘어나서 올해는 2만 대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도 4,800여 개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상당수에서 감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전다빈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서울의 한 공영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전기 회로판이 들어있는 분전함은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늘 잠궈둬야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열립니다. 바깥에 있어서 비가 올 때는 감전 위험이 훨씬 높아지지만 이렇게 비를 가려주는 덮개도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전기차 충전소 32곳을 골라 조사했더니 이런 식으로 감전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곳이 20곳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전선이 끊어진 채 방치돼 있거나 충전소 곳곳에 녹이 슬어 있기도 했습니다. 감전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의 표시가 없는 곳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비를 막아줄 덮개가 있는 곳도 길이가 50cm 정도라 비를 제대로 막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 장갑처럼 안전장비를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덮개 규격과 안전장비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어서입니다.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충전소 안전기준을 서둘러 보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였지만 1970년의 모습을 감춘 뒤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고 복원 사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충북 청주 사육장을 탈출한 황새가 최근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복원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길고 가느다란 다리에 까맣고 긴 부리. 멸종 위기종인 황새 한 마리가 길 위에 서서 뱀을 쪼아먹습니다. 지난 9월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 사육장에서 탈출한 개체명 A29라는 황새입니다. 사육장에서 태어나 올해 6살이 된 수컷입니다. 사육사들은 개체명과 비슷한 아이쿠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아이쿠는 GPS를 달고 있진 않았지만 다리에 개체명이 적힌 고리로 전국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지난 15일 전북 고창의 한 논에서 미꾸라지를 먹는 모습이 찍힌 뒤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시에서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된 겁니다. 1996년 황새 복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일본까지 건너간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황새가 야생 환경에 적응한 좋은 사례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월동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북상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어떤 그 이동 경로를 만들고 개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황새는 농약 사용과 환경 오염으로 1970년대에 모습을 감췄습니다. 세계적으로도 3천여 마리만 남아있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지금 중국에선 유명 배우들도 그렇고 이른바 애국주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젓가락으로 피자와 스파게티를 먹는 유명 브랜드의 한 광고가 중국 비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창업자가 중국을 비하한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중국의 대표급 배우들의 비토가 이어졌고 결국 이 브랜드 패션쇼는 취소됐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여성이 젓가락으로 우스꽝스럽게 이탈리아 피자를 먹습니다. 젓가락으로 스파게티도 먹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의 상하이 패션쇼 광고입니다. 두 나라 문화의 융합을 소재로 한 광고가 중국 문화와 인종 비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창업자 겸 디자이너 스테파노 가바나가 중국을 욕하는 메신저 대화 장면까지 유포되면서 중국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패션쇼 출연 모델들과 유명 배우들의 보이콧도 이어졌습니다. 배우 장재인은 돌체앤가바나 제품을 사거나 쓰지 않을 것이라며 불매운동을 자극했습니다. 배우 리빙빙이 소셜미디어에 나의 조국을 사랑한다고 올리자 팬들은 당신은 조국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가바나 측이 사과했지만 상하이 패션쇼는 취소됐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은 이례적으로 이성적이고 성숙한 애국을 호소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대만 영화제에서 중국 연예인들이 애국을 강조하며 행사가 파행을 빚고 달리고 있는 마라톤 선수에게 국기를 들게 하는 등 애국주의 과열 조짐을 경계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이렇게 삐딱하게 기운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기울기가 심해지면서 붕괴 위험이 지적됐죠. 전문가들이 그동안 열심히 집안 강화 작업을 해왔는데 그 결과 4cm 정도 바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장난스러운 관광객들의 인증샷도 넘쳐나고 또 괴력의 소유자 슈퍼맨도 이렇게 똑바로 세우려고 했죠. 처음부터 기운탑, 즉 사탑을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공사 중에 집안 침하가 발생했고 결국 탑은 기울어진 채 완공되고 말았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명소가 됐죠. 시간을 거슬러 4cm를 바로잡은 피사의 사탑을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사의 사탑은 높이 56.6m, 무게 14,500톤의 대리석 건축물입니다. 한쪽으로 계속 쓰러져간 이유는 불균형한 집안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사탑이 지난 17년간 4cm가량 바로 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탑의 안정성을 조사한 연구팀은 집안을 안정화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울기가 계속 줄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최소 200년 동안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800여 년 전인 12세기 말 현재 위치인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서 착공됐습니다. 애초 기운탑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매년 0.5mm씩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탑의 경사 거리는 4.5m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1990년 붕괴를 우려해 관광객 입장을 전면 금지하고 보강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강철 케이블로 탑을 고정시키고 기울어진 반대편의 흙을 파내는 식으로 2001년 그 경사거리를 4.1m로 약 40cm 줄였습니다. 이후 17년간 탑을 관찰한 결과 추가로 4cm가 더 바로 세워진 겁니다. 연구팀 살바토레 세티스 교수는 탑이 기울어진 반대쪽 흙을 제거하면서 탑 자체의 무게로 빈 공간을 눌러 조금씩 메워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CNN은 피사의 사탑이 서서히 바로 서면서 기울어진 탑이라는 이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한 다리 위에서 2.5톤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어제 내린 비로 도로가 얼어붙은 데다 짙은 안개까지 끼어 사고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존 9개 노선에 72대가 운영되고 있는 심야버스인 올빼미 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달 동안 13개 노선 92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한시적으로 추가되는 4개 노선은 심야 시간에 승차 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강남역과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등을 지납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0.02%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1년 2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뒤 2주 연속 내려간 겁니다. 지역별로는 강남 4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양천구에서도 23주 만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정오쯤 중국 랴오닝성 후루다오시의 한 도로에서 줄지어 길을 건너던 취학전 아동반 아이들에게 승용차가 돌진해 최소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베이징 청년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차량의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아이들을 그대로 덮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990년대 인기 가수죠. 유승준 씨가 11년 만에 국내에서 앨범을 내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는데 국내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유승준 씨의 신곡 Another Day의 홍보 영상입니다. 과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담았다는 새 노래는 예정대로라면 오늘 공개됐어야 했는데 국내 음반 유통사는 발매를 취소했습니다. 유튜브에 걸린 홍보 영상도 내렸습니다. 새 노래가 나온다 하자 비난 여론이 다시 일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 사랑받았던 댄스 가수 유승준은 2002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부터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국내 활동도 힘들어졌습니다. 2007년 앨범을 발매했지만 당시도 비난을 받았고 이번에 11년 만에 새 앨범을 내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유승준은 중국에서 활동하며 3년 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도 냈지만 2년 전 1심에 이어 지난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인공지능 AI 심판이 운동선수들을 채점하는 시대. 체조에서는 내년부터 AI를 심판으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채점 기준이 때론 오락가락해서 보다 분명한 판정을 내리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체조계에선 찬반이 엇갈립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공중에 뛰어올라 몸을 비틀어 만들어내는 화려한 연기,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한지 유심히 바라보는 심판. 100년이 넘는 기계체조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이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의 눈이 더 추가될 전망입니다.
국제체조연맹은 인공지능, 즉 AI 심판을 내년 체조 월드컵에서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레이저 센서를 단 로봇이 선수의 동작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도약 높이를 비롯한 점수 요소들을 수치로 만들어 직접 채점한다는 겁니다. 축구와 야구, 배구, 테니스의 비디오 판독은 심판이 판정한 뒤 오심을 바로잡기 위한 보조도구로 활용되지만 체조의 AI 심판은 실제 점수를 준다는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기계체조는 기술의 난이도뿐 아니라 연기 내용의 창의성도 평가 대상인데 AI가 선수들이 풀어내는 동작의 아름다움까지 판정할 수 있는가를 두곤 논란도 따라붙습니다. 오심이 줄고 공정한 채점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있지만 독특한 동작들 속에 담긴 인간의 상상력을 기계가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도 생깁니다. 동작 하나하나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체조. AI의 출현은 사람들이 몸의 예술 체조를 즐기는 법도 바꿀지 모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매일 드나드는 집 앞에 어느 날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집 앞에 땅 주인이 통행료를 받겠다면서 설치한 겁니다. 원래는 도로였던 땅이 대지로 바뀌면서 집주인과 땅 주인의 다툼은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밀착카메라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 대로변에 있는 주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전모 씨의 2층 집 앞에 성인 남성 키보다 높은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 벽면에 사유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CCTV까지 설치돼 있어 누가 드나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편에는 공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사용됐던 철골 자재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고요. 한때 서점이 들어섰던 점포는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 씨 2층 집으로 가려면 울타리를 지나쳐야 합니다. 전 씨 측은 집 앞 자투리 땅의 주인 하모 씨가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울타리를 친 땅 주인 하 씨를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하 씨는 전 씨 측에 수차례 토지 매입 의사를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자 전 씨가 땅 주변에 말뚝을 박기도 했다는 겁니다. 알배기 땅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매입을 했고 사용료도 이제 제대로 준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소송을 해서 결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분쟁은 용산구청이 해당 땅의 용도를 바꾼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원래 도로였던 곳을 대지로 변경한 겁니다. 이후 대지를 사들인 하 씨가 전 씨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하 씨는 재산권을, 전 씨는 통행권과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난 30년간 수십 차례 소송을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유재산임을 인정하며 수차례 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용산구청은 40여 년 전이라 명확한 허가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주택가입니다. 건물 옆으로 난 좁은 틈새에 들어가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주택이 나타납니다. 2003년 구미시청이 원래 도로였던 곳을 대지로 바꿔주며 들어선 새 집이 기존 집으로 향하는 도로를 막은 겁니다. 새 집이 들어서면서 기존 집은 수도관도 막혔습니다. 당연히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적으니까 도로가 아닌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돼 있었습니다. 이 주변의 토지 이용 계획서입니다. 자세히 보면 대로변으로 향하는 또 다른 길이 나 있습니다. 시청은 이를 근거로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렇게 높은 펜스와 또 다른 가건물이 있어 통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씨는 새 건물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구미 씨는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이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매년 토지 이용 현황을 파악해 도로 용지를 대지로 바꿉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총 17필지의 도로를 대지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토지주의 청탁을 받고 도로를 대지로 바꿔준 대전 중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원이 책상 앞에서 토지 이용을 결정하는 동안 현장에서 시민 간의 재산권 분쟁은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현장에 맞는 행정을 펼쳐서 주민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가야겠습니다. 밀착카메라 서준석입니다.
감고 할까 뜨고 할까? 점심때는 뭘 먹었지? 하고 나면 1일인가? 내 심장아 나대지 마. 그냥 꺾자. 아뷰! 비오트 이 맛에 꺾는다. 똑 부러지는 토핑 요구르트 비오트 아뷰! 뜨.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소주 한 사발을 부어서 앙금이 가라앉은 뒤에 마신다. 1837년 술 담그는 비법을 담은 책 양주방에 등장하는 혼돈주 제조 비법입니다. 혼돈주란 막걸리와 소주를 섞은 조선시대 폭탄주격이 되겠죠. 더구나 당시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30도를 넘었다고 하니까 이 혼돈주는 오늘날의 폭탄주보다 훨씬 독한 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혼돈주란 이름이 붙었을까? 마시면 고주 망태가 되어 함부로 이놈저놈 부르게 되는 술. 심지어 앙심을 품은 사람에게 이 술을 여러 잔 권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기록마저 남아있으니 혼돈주란 사람을 해친 독과도 같은 술이었습니다. 술을 한 번에 들이키는 이른바 원샷 문화 역시 유래가 오래됐습니다. 제사용 술잔인 치의 모양이 큰 데다가 또 독특해서 술을 한 번에 다 마셔버려야 했다는 해석. 우리는 취했는데 공만 홀로 취하지 않았구려. 영조 임금이 주최한 잔치에서 홀로 취하지 않았던 한 신하는 결국 왕이 보는 앞에서 술 1리터가량을 이른바 원샷해야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들 마실까? 한국인 5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쓰러질 때까지 마신다는 통계마저 있다는데 마음속 화가 응어리진 세상사 때문일까? 안 그래도 섞인 술이 마음속 화와 또 섞여서 술이 가져온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넘쳐납니다. 죄 없는 노인을 구타하고 20살 청년의 꿈을 빼앗고 함께 차에 탄 친구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마시면 고주망태가 되어 함부로 이놈 저놈 부르게 되는, 아니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에도 쓰였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놈의 혼돈주. 얼마 전 한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보여드리죠. 해가 넘어간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즐겁게 술잔을 기울이는 정겨운 사람들의 풍경. 술이란 실은 이러한 것이었겠죠. 부디 그 위로와 웃음이 도리어 해가 돼서 사람을 해치지 않기를 첫눈 소식이 성큼 다가온 불목의 밤에 전해드린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저녁 늦게 들어온 소식을 보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서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명단에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음 달 3일에 결정됩니다. 인지수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판사는 모두 13명입니다. 오늘 국회에 따르면 먼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분위기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소속 의원들의 지위 확인과 관련한 소송에 개입한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했고,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윗선의 지시를 받아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난 행정처 전 심의관들도 포함됐습니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회의를 열어 이들을 징계할지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정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 법안 마련을 총괄하던 변호사가 김 대법원장을 작심하고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판사들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에 반발한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정원석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글을 올린 김수정 변호사와 스튜디오에서 직접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전국의 법관들에게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대법원장 지시로 만들어진 개혁추진단이 법원 행정처를 없앤 뒤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외부위원회에 넘기자는 방안을 건의한 직후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신설될 사법행정회의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진단장을 맡은 김수정 변호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행정처가 주도하는 이른바 셀프 개혁을 막기 위한 기구가 추진단인데 대법원장이 다시 행정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개혁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혁 법안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이런 노력이 후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이 김수정 단장의 글은 한마디로 추진단을 만들 때와 지금 입장이 바뀐 건지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얼핏 보면 내부 의견을 듣는 그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뭐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왜 문제 제기를 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진단을 만들 때 취지는 법원에서 행정처에서 주도하는 개혁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외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발위에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부 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게 추진단을 만든 원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유에 부합하게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시 내부의 의견 수렴, 그것도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다시 만들 것 같은 취지의 그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사람까지 받아들여서 했는데 그걸 법원 내부에서 다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취지와 어긋나고 또한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서 원래 지금 정기국회가 지금 예상되는 것으로는 12월 중순이면 끝날 것 같은데 12월 3일에 지금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법안 자체가 언제 만들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고 12월 초에 토론회에서 그때부터 다시 그러면 수정해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는 물고 나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만든 거는 다시 논의를 해서 만드는 기초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법안을 만든 것이고 이거를 제출할지 말지는 대법원장님이 물론 결정하실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걸로는 이 법안을 깰 수 있는 거는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완벽한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사를 들으면서 고쳐지고 깨지고 나아갈 법안인 것이지 다시 법원 내부의 의사를 들어서 깨질 법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약속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진단에서 만든 것이 올라가면 곧바로 대법원장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국회로 넘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였습니까? 사발이 논의를 거쳐서 사법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대법원장님께서 이제 결정하신다라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대법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거는 3주 동안 법안을 꼭 만들어 달라. 정기국회 일정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다시 말하면 특히 최근 들어서 사법농단 수사가 계속되고 법원이 검찰의 수사를 좀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좀 발부하지 않는다든가 이제 비판을 받아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의지가 퇴색했거나 바뀌었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대법원장님의 개혁 의지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제가 추진단이나 사법발전위원회 계속 참여했던 거는 이 사법농단에 대한 3차 결과가 나왔을 때 예. 제가 뵀던 대법원장님은 울먹이는 모습이셨거든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 3차 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법발전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개혁 의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무게를 짊어지시면서 저 혼자 본 것일 수는 있는데 예. 제 눈에는 그때 울먹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진정한 그런 진심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 힘든 추진단 일도 제가 그런 대법원장님의 의지를 믿고 맡았던 것이고. 근데 지금 아예 지금 김 변호사께서는 오늘 작심하고 비판을 하셨는데 울먹이던 대법원장은 어디 갔느냐 하는 취지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고 지금도 대법원장님의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법안을 만든 후에 어떤 내부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러면? 그건 저는 잘 모르죠. 근데 개혁 의지에 흔들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 저희 추진단에서 올린 법안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고쳐질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본질적인 부분에서 손대고 법원 내부의 의사를 들어서 손을 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경로와는 너무 다르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요체는 애초에 그럴 거면 법원 내부에서 다 개혁안을 만들 것이지 왜 김수정 변호사 같은 외부 인사까지 불러서 그렇죠. 단장까지 맡겨놓고 만들어 놓게 한 다음에 다시 내부로 끌어들이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외부 인사가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가반 이상이 그 비법관 인사로 구성이 돼 있었고 그렇게 구성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대법원장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흔드시는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단장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흔들리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흔들리는 거를 저는 제가 대법원장님과 어떤 갈등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흔들리고 계시다면 저의 이런 진정 어린 조언을 좀 받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취지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들어 들었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누군지는 저는 알 수 없고요. 예. 누군지 저는 알 수 없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대법원장님께서 이런 추진단을 만든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흔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의심되긴 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적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누구인지는 저는 전혀 모르고 누가 흔드는지도 알 수 없지만 흔들리시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저는 추진단을 구성했던 대법원장님의 진정한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을 믿고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던져놓으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아직 없습니까? 생각하고 계시겠죠. 저도 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서 힘들게 고민해서 올렸던 것이고 조용히 지나갈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진단장을 맡은 이상은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렸던 겁니다. 대법원장님이 맡으신 책무는 제가 짊어진 것보다는 100배 정도 무거운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추진단장께서 그렇게 강한 어조에 강했나요? 질문을 던지셨다면 그에 대한 답이 없을 경우에 김수정 추진단장께서도 뭔가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뭔가 어떻게 계획할 만큼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추진단장일 뿐이고요. 다만 국민의 일원으로서 만약에 법원의 개혁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국민의 일원으로서 좌시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면서 발언을 할 것입니다.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 그런가요?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법원장의 생각대로라면 생각하시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고 법원 개혁이 좀 지연이 되겠지요. 예. 지연이 되겠지만 예. 반드시 해야 될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법안이 아무렇게나 돼서 나오는 건 오히려 저는 반대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못 올린다면 한 번에 매우 중요한 타이밍을 잃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겠죠. 그 타임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나서주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개특위도 구성이 됐고요. 국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죠. 빠른 시일 내에. 예, 알겠습니다. 김수정 추진단장이었습니다. 어려운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박성태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좀 더 체크할 일이 좀 있어서 오늘 좀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군요.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좀 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서울시장 부산행으로 했습니다. 예, 서울시장이 부산을 가지 말란 법은 없죠?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을 방문합니다. 예. 부산에 가서 오거돈 부산시장도 만나고 또 김경수 경남지사도 만나서 도시 재생이나 관광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 일정 중에는 부산의 시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거는 고향인 경남 창녕에서 모레 토크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고향에 가서 토크 콘서트를 여는 것은 처음이고요. 그러나 할 수는 있는 일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에 가서 공식으로 2박 3일 일정을 머무르는 것도 이번 임기에 처음입니다. 예. 앞서 말했던 그 시장 방문도 흔히 보면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당대표나 대선 후보급에서 해왔는데 그렇죠. 예. 광역자치단체장이 타 지역의 시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예.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말 그대로 광폭행보, 대선 행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부산의 오거돈 시장은 뭐 좀 입장이 곤란할까요? 오거돈 시장 입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다만 여당 내에서도 너무 이른 행보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나왔습니다. 예. 그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일단 부산 방문은 한 달 전부터 오거돈 부산시장이 요청해서 예정된 일정이었고 그 일정을 수행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최근 야당이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조사도 세게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국정조사 자체는 부담이 되지만 박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오히려 덩치를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앞서 얘기했듯이 고향에서의 토크 콘서트가 눈에 띄었는데요. 현재 이낙연 총리나 임종석 비서실장 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다 호남 출신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남 창녕이 고향임을 알려서 나는 영남 출신이다라는 것, 영남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냥 기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 예, 그죠? 본인이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은근히 또 내색이 돼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즐길 수도 있겠고. 예. 그렇겠으나 제가 본인한테 확인은 못했지만 예. 측근에 확인한 바에 따라서 이런 정치권의 분석과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크게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물론 박성태 기자의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BTS를 위해서로 잡았습니다. 예. 가끔 등장하네요. 방탄소년단은.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BTS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자주 등장합니다. 좌우지간. 예.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표라도 밀어주시고 뒤로 물러서시는 것은 어떠신지 깊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이 뭘 경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바로 매년 말에 미국의 시산주간지 타임에서 하는 올해의 인물 투표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투표에 연연하지 말고 BTS를 1위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은 본인이 무슨
신청을 하거나 자천을 하거나 타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타임지에서 그냥 후보 정하고 타임지에서 알아서 투표도 받는 겁니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 실제로 지금 BTS가 투표로 1위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BTS가 득표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타임즈 홈페이지인데요. BTS가 득표율에서 10%로 1위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위입니다. 예. 그리고 저 밑으로도 쭉 열어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후보에는 올라 있습니다. 예.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득표율이 좀 많이 달랐거든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네티즌이 그냥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순위는 많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예. 투표는 그런데 이 투표 자체도 참고 사항일 뿐이고 결국 최종 선정은 타임지 편집국에서 마음대로 선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투표는 뭐하러 합니까? 참고 사항으로 아무래도 대중들의 의견을 좀 떠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투표가 어떤 일정 기준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에는 올라 있는데 지난 2016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한번 타임지의 올해 인물로 됐습니다. 예. 올해는 얼마 전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해서 역시 욕심을 드러냈는데 일단 투표에서는 순위가 좀 밀렸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BTS까지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을 했는데 우선 일부 팬들은 숟가락을 얹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댄서와 오호호로 잡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일단 댄서를 찾아봤습니다. 뜻을 보면 두 번째 뜻에 첫 번째 뜻은 전문적인 무용수를 일컬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손님을 상대로 사교춤을 추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오호호도 찾아봤는데요. 오호호를 찾아보면 부사고요. 간드러지게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 또는 모양이고 예문도 나왔는데 아이 고소해라 오호호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진 않는군요. 예문도. 그렇습니다. 남자도 고소해할 수 있고 남자도 오 모양으로 입을 모아서 오호호라고 웃을 수가 있는데 뭐 여성분 중에도 우하하 웃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하하도 많고요. 그런데 굳이 여자로 콕 집어서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런 뜻풀이와 예문들이 성차별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작업이란 단어도 남자가 여자를 꿰는 일로 사전에 돼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별과 연관된 몇 개의 단어들의 뜻풀이와 그 예문들이 어떤 성적 차별 또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풀이가 많다라면서 이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뭔가 궁금하면 사전을 많이 찾아보는데 국어 사전에 그렇게 돼 있다면 이제 고정관념이 그만큼 더 고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노력으로 일부는 포탈 뜻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지만 이제 사전을 가장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 국어 대사전 편찬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JTBC의 추석 특집 다큐멘터리 두 도시 이야기가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평화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됐습니다. 2부작 두 도시 이야기는 남과 북의 제작진이 평양의 맛집을 함께 촬영하면서 남북 음식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